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철 함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안녕하세요. 월간 플래툰 이준규 기자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힘차게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간 밀떡은요, 해상 무기 체계에 대해서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뭔지 네네. 제가 맞춰볼까요? 뭐예요? KDDX 아닌가요? 어떻게 알았어요? 사전에 다시 다 하니까. 그리고 제가 요즘 가장 관심 있는 자료 중에 이제 하나거든요. 정조대왕함이 최근에 건조가 됐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네. 진수직이 있었고 한 2년여에 걸친 이제 해군과 관련 기관의 어떤 실험을 거쳐서 정식 해군에 인도되는 게 한 2년 후일 거고요. 네네. 그렇게 해서 계속 정조대왕급은 3척이 건조가 됩니다. 야, 그렇게 이지스함이 6척이나 되다니 진짜 믿을 그렇습니다.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이지스함이 6척이 되고요. 우리는 기동함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이것이 개념 있죠. 대양 해군을 지향하는 우리의 해군이거든요. 그렇게 계획이 됐기 때문에 향후에 필요한 것은 충무공 이순신급함을 그대로 이제 계속 개량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네네. 개량이 이제 148회 방사추이에서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6척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KDDX 건조가 계획됐다. 네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이제 알려져 이야기죠. 있는 상황이죠. 예, 알려져 있는 상황이죠. 이 KDDX의 역할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우리의 항공모함을 건조한다는 가정하에서는 항공모함 전단의 어떤 큰 축이 되죠. 방공함으로서의 큰 축이 되고 이지스함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 이지스함이 갖는 단점들 이런 것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전투함이 되는 거예요. 갭을 메꿔준다고 할 수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축이 있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기동함대를 기동전단 3개의 전단으로 꾸려갈 예정입니다. 그렇게 편제를 할 예정이고 3개의 전단을 하는 이유가 분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최소한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3개의 전단을 꾸리려면 역시 좀 더 저렴하고 효율적인 준 이지스급의 전투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니 이지스 같은 그런 역할을 또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한마디로- 톤수로 따지면 한 어느 정도 될까요? 톤수는 지금 계획된 것이 8,000톤 어우. 이상은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은 탐색 개발의 설계, 기초 설계 단계입니다. 그 기초 설계를 현대중공업에서 하고 있는데 내년까지는 아마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나온 결과로 다시 또 이야기해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야기된 바로는 그 정도 급이 되지 않을까. 이게 기준 배수량입니다. 그래서 만재 배수량으로 가면은 아무래도 뭐 좀 더 커지겠죠. 예전에 미니 해군이라는 얘기를 듣던 시절에 비하면 격세지감인 게 8,000톤짜리 군함이 제일 큰 배가 아니야 라는 사실이 저는 진짜 놀랬고요. 그리고 이제 모형으로만 나오긴 했지만 진짜 최첨단 느낌, 그러니까 주말트급 봤을 때 그 느낌 있잖아요. 함수 부분도 주말트급처럼 이렇게 딱 반대로 꺾여 있고 네. 통합 마스트 이렇게 딱 들어있고 최첨단의 느낌, 미국이나 서양의 그런 매끈한 스텔스 군함을 봤을 때 약간 그 부러움, 그런 느낌들이 KDDX를 통해서 좀 어느 정도 많이 대리 해소가 만족이 좀 되더라고요. 되는 그렇죠. 부분이 있죠. 네, 네. 네. 현대 이제 전투함 건조 사상에 거의 모든 게 담아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총 사업비는 한 어느 정도 될까요? 사업비가 이게 모든 걸 합치면 지금까지 계획된 바로는 7조 8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업이에요. 어우, 그 KF-21보다 조금 작은 그러네요. 조금 작은 네, 정도. 그런 규모 사업입니다. F21이 뭐 8조 좀 넘어가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형제님들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면 이것을 또 그냥 나누기 6 해가지고 그럼 그렇죠. 저 한 머릿속으로 축당, 생각했어요. 1조 건조비 얼마네. 뭐 이렇게 네. 하시는데 건조비만으로만 따지면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렇죠. 건조비만으로 따지면 공교롭게도 배수량과 비슷해지긴 하는데 한 8천여억에서 좀 왔다 갔다 됩니다. 개발비를 꼭 빼먹으시면 안 돼요. 예, 개발비와 함께 함에 들어가는 무기 체계들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이것들이 전부 다 들어가고 구입하는 비용까지 다 해서 한 7조 8천억 예.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 회사가 달라질 것 같은데 그 각각의 회사마다 역할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장비를 맞출지. 예, 해상 전투함의 항전 시스템은 대부분
지금 한화 시스템에서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번 전투함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또 어떠한 분야는 LIG 넥스원이 그쵸. 들어갈 것 같아요. 특히 이제 CIWS라고 근접 방공 무기 시스템. 네. 맞습니다. 우리 방산업체에서 개발한 거죠. 초음속 미사일도 이제 방어를 할 수 있는 A사 레이더가 달린. 그렇죠. A사이죠. 소규모의 A사 레이더가 달린 그런 그 근접 방공 무기 시스템은 LIG 넥스원에서 또 할 수 있고요. 거함 자체는 현대중공업이 설계는 합니다만은 6척이나 되기 때문에 예측하기로는 대우랑 나눌 것 2개 같죠. 업체 이상은 네. 나눠질 것 나눠서 같아요. 건조하는 네, 세척 방식이 나눠질 많죠. 것 같고요. 그리고 개발을 하려고 있는 설계 단계에서도 사실 표면적으로 현대중공업이지 건조하는 조선 3사의 네네. 모든 인력들이 두뇌들이죠. 그런 분들이 다 같이 개발에 지금, 참여하고 있다. 예, 설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 단계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궁금할 사항들이 좀 생깁니다. 그렇죠. 아니 KDDX 앞에 이제 제가 이야기한 건데 결국 66 함대를 만들기 위해서 6척이 필요하다. 거기에 준 이지스급 전투함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온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그거냐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느냐는 거예요. 대양 해군이 되지 않으려면은 굳이 준 이지스급을 전주할 필요가 없죠.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운영비도 만만치 않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하나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준 이지스급 전투함을 반드시 건조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66 함대로 갔을 때 이 함대를 전체를 방어할 수 있는 방공함이 필요한데 이 방공함의 이지스 전투함은 너무나도 비싸다. 또 하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연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아 그렇죠. 함이 크면 클수록 그건 뭐 당연히 겪는 문제죠. 아니, 그런 함이 크다고 해서 또 그런 건 아닌데 네. 이게 기존의 그 추진기관 시스템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엄청난 연료를 먹는 하마예요. 기존의 추진 방식이라 하면은 어떤 방식일까요? 가스터빈이 주가되는 가스터빈 플러스 이제 디젤 엔진도 같이 있는 그런 그 네. 추진 시스템인데 이 가스터빈의 연료를 소모하는 양이 엄청납니다. 이지스 전투함이. 그리고 이지스 체계를 갖다 운영하기 위해서 자체에 상당한 정도의 전기 에너지가 들어가요. 전력이 또 필요하죠. 예. 네. 그래서 제가 우리 박 의원님께서 주제를 선정해 주시고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다른 이제 무기 체계나 그런 장비들은 다 국산인데 희한하게 그 추진 방식만 영국과 미국이 지금 달라들었더라고요. 영국의 롤스로이스랑 미국의 이제 GE 제너럴 회사인데 다이내믹스. 이 두 회사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추진기관을 이야기하다 보면 이제 그거로 발전이 되는데 네. 그렇다면은 새로운 추진기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네네. 굉장히 효율적이고 좀 더 값싼 유지보수로 전투함을 그리고 거의 이것이 준 이지스라고는 하지만 이지스함에 맞먹을 정도의 능력을 발휘하려면 추진기관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말특급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여러 5대양에 떠다 있는 지금 현존하는 전투함 중에서 굉장히 혁신적인 추진기관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주말특급 그리고 영국의 데어링급입니다. 그 함의 특징이 뭐냐? 추진기관 자체를 전부 전기 에너지로 발전시켜가지고 전기 추진 모터로 돌아가는 그런 전투함 체제입니다. 아, 되게 조용하겠네요. 조용하고 일단 엄청 조용하고 그 다음에 상당히 유지보수비가 적게 들죠. 일단 전력도 많이 생산할 수 그렇습니다. 있고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오류가 많아요. 주말특급도 사실은 문제가 좀 많아요. 그리고 데어링급도 엄청 고생하고 있어요. 미해군이 주말특급 몇 척 더 만들려다가 포기했죠. 그냥. 네. 그리고 이런 시스템을 작은 전투함에 한번 도입을 우리도 했지 않습니까? 항상 대한민국 해군 건함 계획에 있어서 유심히 살펴보면 단계를 밟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울산급 배치2 대구급이라고 알려져 있죠. 이 함에서 상당한 문제를 일으켜서 네. 초기에 뭐 신문 보도에서도 막 비난을 하고 좀 그런 게 있었죠. 그렇죠. 네. 그것이 이제 전기 모터 이 부분에 있어서의 오류 때문에 그랬지 네, 뭐 않습니까? 사놓고 지금 운용도 못 하고 있다 막 그렇게 비난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좀 해결 기미가 좀 보이기 시작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뭐 미국이나 영국의 커다란 뭐 롤스로이스나 GE 같은 회사들이 달겨들고는 있지만 그 회사들의 시스템도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획기적인 기술적인 도약이라고 할까? 네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국산화를 상당 부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안정화도 우리가 이제 건조 단계에 들어가면 2030년대거든요. 그렇죠. 그럼 우린 후발주자잖아요. 그들의 어떤 단점들을 지금 자꾸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한번 겪었고 그래서 하나하나씩 보완해 가면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 엄청난 혁신이 있을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KDDX가 갖는 설계 사상의 첫 단계고요.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SM3 이 문제입니다. 전 국방부 장관이 해군 출신의 네네. 국방부 장관이 이야기를 했듯이 SM3는 과연 대한민국 필요한 전구에 필요할까? 무기일까? 이런 방공 시스템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요. 그리고 SM3는 그만큼의 능력을 발휘하는 그럼요. 미사일이고 그러면 SM3를 도입을 해야 되는데 SM3 한 개당 단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30억입니다. 한 발에요? 예, 한 발에 230억. 야 그냥 한 발 쏘면 우와 돈이 날아간다 막 이런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SM2가 있지만 SM2는 탄도탄 요격에는 한계가 분명 있는 미사일이고 이 미사일은 미 해군에서 점차 퇴역해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거를 사용할 수도 없고 유지보수는 더더군다나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부르는 게 단가가 될 거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SM3를 내지는 SM3급 국산화를 그렇죠. 위해서 제가 후자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 역시 SM3급의 국산화가 이루어집니다. LSM이죠. LSM 정확하게는 LSM2인데 네. LSM2의 해상 버전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LSM2를 기반으로 하는 해상 방공 미사일 네. 이것을 우리가 이제 KVLS2라고 하는 수직 발사 체계죠. 한국형 네. 수직 발사관이죠. 한국형 수직 발사관의 두 번째 개발 버전. 이게 그런 거죠. 그냥 우리가 로켓 발사할 때 네, 네. 그러니까 로켓을 세워주는 그거를 쉽게 얘기하면 그거잖아요. 발사관이죠. 수직으로 수직의 발사하는 발사관이죠. 수직 예. 발사관. 근데 네. 그거를 이제 배 속에다가 집어넣는다. 네, 이게 쉽게 맞습니다. 얘기하면 네. 그게 이제 세종대왕급 같은 경우 128셀이 들어가 있고 무지막지하죠. 뭐 한 셀에 4발씩 들어가는 미사일도 있고 8발씩 들어가는 미사일도 있고 한 발 들어가야 되는 미사일도 있는데 그것을 국산화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일 처음에 개발한 게 KVLS1이고 네네. 두 번째 개발했다고 해서 KVLS2인데 이 수직 발사관의 KVLS2에 들어가는 그런 함대공 미사일 사드 성능 이상의 SM3급 이게 상상이 가실 거예요. 150km가 넘어가는 고고도예요. 가능한 거죠. 그럼 여기에서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들을 극복했다고 볼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기술적 문제는 어떤 게 있는가는 좀 더 다른 시간에 말씀드리고요. 네. 어찌됐든 이 SM3를 가질 수 있는 SM3급의 한국형 함대공 미사일의 플랫폼이 뭐냐? 했을 그러려면은 미국의 이지스 시스템을 쓰면 걔네들이 제대로 그냥, 해줄 수 그냥 안 있어요? 주죠. 네. 그냥 SM3 쓰라 그렇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도 KDDX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개인적으로 두 가장 번째, 큰 존재 의의로 보고 두 있습니다. 번째 설계 사상이고요. 마지막 설계 사상이라고 보면은 역시 이제 우리의 기동 전단을 우리의 전투함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 마지막 설계 사상의 그 KDDX에 녹여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중요한 시스템이 이제는 전부 국산화가 된 겁니다. 그중에서 뇌라고 할 수 있는 전투함의 뇌라고 할 수 있는 전투 정보 시스템이라고 그렇죠. 하죠. 뭐 이런 말씀 많이 들었을 거예요. 베이스라인 뭐 메시라든가 네네. 이지스 전투함 체계는 뭐 베이스라인 뭐 9가 깔려 있다 네. 뭐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도 전투 베이스라인으로 일려지는 한국형 전투함 체제가 계속해서 발전해 왔어요. 베이스라인 1부터 2, 2.3, 그렇죠. 2.331 이제 베이스라인 3이 바로 KDDX에 깔리게 됩니다. 이러면 완벽하게 우리의 국산화된 전투함이라고 그 누구한테라도 얘기할 수 있는 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배의 선체, 뭐 무기 체계 이게뿐 네, 아니라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전투 정보 체계. 그렇습니다. 그것조차 국산화가 된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KDDX에서 구현된다. 거기에 이제 덧붙인다면 앞서 말씀 주셨던 통합 마스트 이 부분도 이제 자세히 또 말씀을 다른 시간에 드리겠습니다만 이것까지 포함된 모든 현존하는 전투함의 설계 사상들이 다 집합이 돼서 우리의 전투함으로 탄생할 것이다 라는 게 이 KDDX 설계 사상이라고 볼 수 있고 저는 이 이걸 부분 꼭 좀- 때문에 K 방산 앞에 있어서 네. 해상 무기를 담당하는 효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도 하고 있습니다. 왜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한 게 많았거든요. 이건 뭐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다뤄주셨으면 좋겠는데 왜냐면은 추가로 또 소개. 예, 스파이 1F 위성배열 레이더 같은 경우도 그렇고 듀얼 밴드 같은 것도 그렇고 궁금한 게 되게 많은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그렇습니다. 지금 네. 방금 얘기해 주시고요. 말씀 주신 네. 건 통합 마스터를 이야기하면서 충분히 다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S밴드와 X밴드가 다 들어가고 UHF, VHF 다 들어가는 그러한 통합 마스터가 어떻게 해서 구현됐고 이것이 갖는 기술적인 의미 그리고 이걸 우리가 거의 성공 전 단계다라는 거 한화 시스템이 자랑스럽게 개발했다는 것도 물론 이제 거기에 그 위에는 ADD의 어떤 도움이 분명히 네네. 있죠. 다음에는 이제 하나씩 다 뜯어서 예. 이야기해 주실 뭐 거라고 상세하게 생각해요. 소개를 한번 해보시죠. 그렇죠.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예. 이 거기서 중요한 거 중에 하나는 그래서 KDDX의 건조에 대해서 우리 청취자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국방 정론의 바탕으로 꼭 좀 힘을 실어줬으면 예. 중간에 사업이 삐걱한다면은 정말 대양행으로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항모보다 더 중요한 토대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이렇게 완료가 된 KDDX, 이 KDDX와 함께 기동 전단이 꾸려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해상 전력의 변화는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게 마지막으로 궁금하거든요. 기동전단은 3개의 기동전단으로 구성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리고 한 개 기동전단에는 한국형 항공모함 이게 중형 항공모함이 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는데 항공모함 한 척 그리고 그 항공모함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함이 뒤에 따라가고요. 앞에 전방에는 항모 전단을 방어할 수 있는 수중의 이제 잠수함 이것이 뭐 원자력 추진이면 더 좋겠습니다만은 이 잠수함이 2척이 따라 붙을 거고요. 그리고 굉장히 반경 한 800km까지도 볼 수 있는데 함대 방공. 그렇습니다. 이 함대 방공을 이루는 방공함들이 6척이 전단을 이루는데 그중에 2척이 바로 KDDX로 구성이 될 거고요. 나머지 2척은 충무공 이순신급이 담당을 할 겁니다. 그리고 한 척은 정조대왕이나 세종대왕의 이지스 전투함이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개 전투함이 방공함을 이루면서 하나의 항모 전단을 이루어서 흔히들 일본의 88함대에 빗대서 우리가 66함대라고도 이야기하는 중국의 겁니다. 전략 타격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럼 동북아에서는 꽤 전력이 강하겠네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변에 미친놈들이 많아서 그렇지 정상적인 국가로 치면은 나쁘지 않고요. 저는 KDDX가 좀 인상적이고 기억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제 다 우리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한 발씩 뒤에 쳐져가서 저쪽에 미국이 뭐 하고 있지, 영국이 뭐 하고 있지 이렇게 따라갔다면 지금 우리가 딱 그 최전선에 서서 야 우리가 이렇게 만든 거 따라해봐 뭐 이렇게 하는 뭐 그런 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직도 한일 간의 해상 전력에 대해서 거의 우리가 다 따라오게 된다. 2030년대 네네. 이후에는 그거를 믿지 않는 청취자분들도 계시지만 하나하나 따져보십시오. 밟아 나가고 있고 2030년대에 일본의 어떤 그 기울어진 모습들 분명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등한 일본 해상자위대를 거의 따라가는 형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KDDX 설계 세상에 대해서 꼭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 이러한 각각 분야에 대해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함께 경례 밀떡